오늘은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유가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지난 9일 오펙 플러스죠. 그러니까 오펙 국가들과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1,0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겠다라고 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직후에 유가는 오히려 9% 떨어졌어요. 예. 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 이제 그 회의가 합의가 나기 전에 가격이 올랐던 거는 이제 뭐 다른 거보다도 서로 간에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틀림없이 뭔가 합의가 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로 이제 쭉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합의가 난 다음에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1,000만 배럴이라고 하는 것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나라가 얼만큼씩을 서로 감산할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안 나온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 버렸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씩 합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대강의 그 숫자가 나온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멕시코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멕시코가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형태가 됐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멕시코가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결국에 보게 되면 감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멕시코가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 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본인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관철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합의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것들은 미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그다음에 사우디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났으니까 합의가 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겠죠. 그러면 지금 1,000만 배럴 발표한 다음에 9% 떨어진 것은 그러니까 네. 1,000만 배럴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네. 이 합의 자체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네. 불안감 때문에 떨어진 네.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체로서의 합의 이 부분보다는 뭔지 모르지만 조금 아무튼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1,000만 배럴이라는 감산량, 하루 1,000만 배럴이라는 감산량 자체는 충분한 감산량이다라고 보시나요? 유가가 조금 밀어 올리기에? 그렇게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항공기의 운항이 거의 80% 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서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운행 이런 것들이 또 한 30% 정도 줄어들었어요. 네네. 앞으로 보면 여러 나라들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이제 총합으로서 얼마만큼이 될 거냐 하는 것들의 문제인 거거든요.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대략 800만 배럴에서부터 1200만 배럴 정도의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1,000만 배럴 얘기가 됐잖아요. 네네. 만약에 1,000만 배럴보다도 더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서는 얼마만큼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수요가 3,000만 배럴인데 공급을 4,000만 배럴을 하건 3,500만 배럴을 하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똑같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배럴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냐 하는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가 난 다음에 가격이 확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불완전한 합의가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은 뭐냐면, 1,000만 배럴 정도를 가지고는 그렇게, 충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양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1차 합의가 난 다음에 1,000만 배럴을 줄였는데,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수요가 더 줄어들게 되면 네네. 수요가 줄어든 것까지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얼만큼을 더 줄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작동을 했다라고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게 되면 1,000만 배럴 정도 줄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겠지만 가격을 완전히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이러는 걸로는 조금 미흡한 액수다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이 숫자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을 감산할 거야라고 이제 트위터에 올렸더니 예, 그날은 이제 유가가 막 급등을 예.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또 사실 뭐 1,000만 배럴,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소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1,0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실제 하니까 좀 실망하는 듯한 시장이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 메시지 전달이 잘못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그냥 1,000만 배럴 내지 1,500만 그것도 이제 보면 첫 번째 트위터에는 1,000만 배럴 얘기했다가 두 번째 트위터에는 1,500만 배럴을 얘기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는 어디에다 맞춰지냐면 1,500만 배럴에 맞춰지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 합의를 하면서 나오는 숫자를 보면 이제 1,000만 배럴 정도 되면 네. 야 이게 1,500만 배럴까지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거기에 못 미치고 1,000만 배럴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그 우리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뭐 나중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맞춰지든지 상관없이 가격은 보게 되면 오히려 1,500만 배럴 정도를 생각하고 움직였었는데 그거에 훨씬 더 못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형태로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메시지 전달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코로나19가 이게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쭉 하면서 뭐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또 뭐 그 정책을 피면서도 나왔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게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메시지 그 이 전달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것들이 참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유가도 그렇지만요. 이전에 금리를 내릴 때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아무튼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런 그 전달이 잘 안 되다가 보니까 그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3월 달에만 1.5%포인트 금리를 내려도 네.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제 메시지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면 우선은 아무튼 1,000만 배럴 정도 줄여놓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가야 되는 거죠. 가면서 그 다음에 정말로 수요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로서 일단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 배럴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가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이미 유가는 60불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잖아요. 네네. 40불대 막 이렇게 30불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석유의 그 공급이 상당히 늘고 수요는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가 그 확산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더 줄어들어 버리는 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원래 밭이 안 좋은 밭에서 더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1,00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는 거 이걸 가지고는 아마 그다지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가에, 그러니까 감산에는 성공했지만 유가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예. 그렇죠. 일단 뭐 유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여러 가지 게 있어야 될 텐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이제 그 사우디가 감산을 합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원래 이제 거부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쭉 내려가 버리는 형태가 네. 됐었는데 왜 그렇게 서로 간에 감산 합의를 하지 않고 갔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그렇게 합의가 안 되고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들 해석했냐 하면 이게 미국의 셰일 기업들, 네, 네. 셰일 오일 기업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거다. 가격을 계속해서 내려버리면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일면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전략은 2014년에서부터 15년에도 썼었어요. 쓰고 그때에 실패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던 전략을 또다시 이번에 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이 단순하게 분석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그거보다도 큰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요가 워낙 급하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어지간하게 감산을 해가지고는 이 공급의 우위라고 하는 것들을 해소시킬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에 10여 년 넘는 동안에 그 가격을 유지하고 했던 거는 역시 이제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네. 사우디가 계속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그러는 과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쪽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두 다가 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를 생산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들어와서 네네. 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 감산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서로 공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모두 다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모두가 다 버릴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내려 가지고 모두 다의 위기 의식이 굉장히 커지는 순간까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런 형태가 나온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일 답답한 게 누구냐면 미국이니까 당연히 미국이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서 가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은 과거의 반도체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회사가 굉장히 많을 때 그거를 모두 다가 뭐 일정하게 줄이자 뭐 하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 사람도 견딜 수 없는, 한 회사도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을 전부 다 끌어내려 가지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고 사는 사람들끼리 또 합의를 하고 이런 형태의 과정을 계속 거쳐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모두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과정이 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셰일 오일 업체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우디가 증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포인트는 배럴당 40불에 네, 맞춰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40불이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래서 아무튼 근본적으로 모두 다가 합의가 돼서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국제 석유 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한 전망을 보면 2분기 정도까지는 18불에서 23불 내지 24불 정도에서 네. 계속 머물면서 거기에서 아무튼 그래서 그래가지고 합의가 나게 되면 3분기 정도서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4분기 정도가 되면 40불 정도 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으로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9일 저녁으로 오펙 플러스 회의는 일단 마무리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의를 하는 일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네네. 한번 일단 합의가 났는데 거기에서 이게 합의가 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적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번 그럼 다시 모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한 달이나 두 달 사이 계속해서 봤을 때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든가 내지는 가격이 여기에서 뭐 절대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밑바닥에서 한 20불대에서 계속 깔려버린다든가 이러면 그건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보니까 우리가 감산에 합의를 했으나 처음에 합의한 감산의 양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모여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게 되면 지금이 4월이니까 아마 두 번째의 합의를 위한 회의 이런 것들은 3분기 정도는 돼야 그때 정도 돼야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분기까지는 조금 원유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예,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참 그 원자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 주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는 수요와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의 양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균형이 어긋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그 73년도에 제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80년도에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80년도 같은 경우에 유가가 배럴당 40불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가 났을 때서부터 그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이 석유를 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2차 오일 쇼크가 났을 때 또 많이 개발을 했고 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언제서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하냐면 82년 정도서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83년도 말 정도가 되면 배럴당 8달러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에 그래서 저유가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왜 3조 호황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8달러까지 내려갔던 것이 그 다음에 그건 너무 많이 내려갔으니까 반등을 해서 12달러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12달러에서부터 16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85년도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지나서 거의 2000년도 정도가 될 때 정도야 풀립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이게 원자재 수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번 어긋나는 형태가 되면 그거를 이 다시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유지되거나 변동이 안 되거나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20불 때까지 60불에서 20불까지 갑자기 맞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 그냥 보게 되면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서부터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가격일 때는 당연히 가격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25달러가 되고 27달러가 되고 이랬을 때에 유가 관련한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을 건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매력을 갖기는 특히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매력을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매력을 갖기는 좀 힘든 시장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사용되고 하는 것들은 실제의 수급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당연히 그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원유 투자에 다들 엄청나게 뛰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네. ETN과 ETF를 네. 활용해서 다들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ETN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지금 거의 유가를 배럴당 50불에 사는 것처럼 예. 되는, 그러니까 가격과 어떤 그 ETN 상품과의 미스매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ETN과 ETF 말고 여긴 조금 위험해졌으니까 다른 상품들을 좀 소개시켜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상품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그다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전체적으로 상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리도 그렇고 뭐 은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 석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 수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네. 실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좋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야 되고 네네네. 아니면 2000년대 초처럼 정말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수요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 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유전을 뚫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의 경기 둔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품의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보게 되면 유일하게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 금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특이하게 움직였잖아요. 원래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네네.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하다 보니까 금도 팔아서 달러로 일단 뭐 확보하는 형태로서 계속 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의 가격이 경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품 측면에서는 금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은 있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뭐 매력이 대상이 있지 된다 않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잘 알겠습니다. 리서치 센터장님은 그 여의도에서 손꼽히는 장수 리서치 센터장님으로 꼽히시는데 예. 몇 년도에 증권사 입사하셨어요? 제가 입사한 게 88년도 말에 입사했죠. 그리고 증권 회사를 떠난 게 2018년이었으니까요. 네네. 30년이 조금 넘었죠. 그럼 네, 30년 처음부터 정도. 리서치 센터에서 예, 그 근무하신 거의 대부분을 리서치 센터에 아. 있었고 중간에 한 3년 매니저를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실제 그랬었습니다. 주식 운용을 또 예, 하셨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네네. 아무리 해도 이건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접어버렸죠. 리서치가 적성이셨던 거군요. 예,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냥 보면 똑같이 주식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제가 그때 해봤던 경험으로 펀드 매니저의 가장 그 훌륭한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는 덕목은 주가가 떨어지던 오르던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예, 가지고. 그렇죠. 예, 그게 예.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서 내 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본인이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그쵸. 오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쨌든 리서치의 적성을 맞으셔서 예, 그렇죠. 오랫동안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사실 97년 이제 외환위기. 외환위기 예.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 보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의 그 과거의 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올해 지금 찾아온 코로나발 경제위기 이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은 강도 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크게 그 생각을 맞아요. 하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뭐 정말로 엄청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제가 두 경우 모두 다를 겪어본 입장에서 지금이 가장 약합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가장 세게 부딪힌 거는 외환위기가 역시 이제 외환위기. 가장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스럽기로는 그 금융위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왜냐하면 네네.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에 가장 아무튼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갑자기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뭐 코로나19로 해서 이게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럼 금융위기 때는 불확실성이 높지 않았냐. 그때도 엄청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일을 벌려놨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그 다음에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일같이 어떤 대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네네. 정말로 이게 다음 주자는 누군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최악의 경우 같았을 때는 어느 날 세 개의 대기업이 한꺼번에 망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의 어렵기로는 외환위기가 가장 어려웠고 가장 공포스러웠기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장 어려웠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건데 네네. 어느 때든지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1930년 대공황 이래의 최대의 어려움, 최악의 위기. 최악의 위기, 네. 제2의 공황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네네네. 나옵니다. 9.11 테러가 2001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1930년 이래의 최대의 공황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 건물 몇 개 무너지고 비행기 몇 대 터졌다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세계 경제가 허술하지 않다. 예, 그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막 닥치고 있는 거에 대한 공포, 이거를 좀 벗어나야 세상을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10년 주기설에 따라서 이렇게 또 어떤 경제 위기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그 감당하고 그 다음에 그 정상을 시키기가 훨씬 더 쉽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네. 자, 금융위기가 막 났을 때는 도대체 어느 누가 얼마만큼의 부실을 만들어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유수하고 그
대형의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모두 다 아무튼 엄청난 부실을 안고 휘청휘청거리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을 누구한테 부어줘야 이거를 수습할 수 있는 거냐 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히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이 뭔가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게 되냐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정상화되는 형태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보면 그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없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 견뎌내느냐. 그 견뎌내는 기간 동안에 경제나 다른 것들이 망가지지 않게 하면서 견뎌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약화되는 그 시점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면 되느냐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달랐잖아요. 아예 뭐 모두 다가 뭐 망하고 망가지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촉발된 건 맞지만 이게 코로나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뭐 우리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 내재돼 있던 요인들, 뭐 우리나라로 치면 가계부채라든지 뭐 다양한 요인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어떤 한 수를 예. 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불과 한 달 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가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예. 튼튼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게 비록 11년 동안 경기가 확장돼 왔지만 얼마나 더 확장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었잖아요. 근데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구조가 그러면 굉장히 약한 거냐. 구조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뭔가 이렇게 이게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동이 금지되면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문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시간을 끌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아무튼 그 사이에 문제가 없도록 시간만을 끌고 가면 되는 건데 지금은 보면 뭐 구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뭐 가계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 그거는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나온 것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꼭 어떤 위기가 발생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야 돼요. 그게 오히려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없다라고 하면 네네. 대비도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금융위기 우리가 그에 보면 지금이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2008년도 9월 달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본격적으로 터졌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2007년도 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미국 정부도 그렇고 그 정도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왔던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서부터 문제가 돼버린 건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가계부채 문제나 또 뭐 미국의 그 신흥국들의 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잖아요. 중국 이런 것들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어느 정도 터지지 않게 모두 다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번은 실물의 문제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는 금융의 문제이기 네네네. 때문에 금융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고 실물의 문제는 너무 많은 가게들에다가 모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네네네. 치유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금융에서 터졌다고 해서 그게 실물에 영향을 안 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쵸. 금융에서 위기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실물이 난리가 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실물에 문제가 생겨서 금융으로 올라오나 금융에 문제가 생겨서 실물로 내려가나 약간의 그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똑같은데 결국 보면 그러면 그 똑같은 것에서 어느 것이 보다 더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냐를 네네.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과거가 훨씬 더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금융에서 시작해서 실물로 영향을 줬던 그때가 더 그렇죠. 강도가 심했다. 그때가 훨씬 더 강도가 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실물에서 시작해서 금융으로 조금 옮겨가는지 안 가는지를 다들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디까지 갔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실물 쪽에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금융 쪽으로는 어지간해서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넘어가지 않느냐 하면요.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이게 왜 금융위기가 발생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팔로우업을 하고 그거를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 않았으면 그건 바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많은 지표들이 옛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나기 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은행들이나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동성 비율 이게 거의 뭐 2,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15% 넘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탄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대출도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런 실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했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를 은행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아예 규정상 법적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버린 형태가 된 거죠. 네네. 그리고 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고 근데 중간에 보면 서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상업은행도 투자를 하고 막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네네. 그걸 그때서부터 다시 잘라가지고 절대 이쪽은 이걸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형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지간한 형태가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정말로 뭐 이게 굉장히 커져서 여러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고 막 그다음에 그 이 버블이 엄청나게 터져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으로 그렇게 크게 넘어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까지 정말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말 실제로 어떤 기업이 도산하고 이런 것들은 뭐 소규모 셰일 업체 빼고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그렇죠. 않고 예. 그런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정부 각국 정부들이 다 돈을 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들은 말씀하신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견디기 위해서 예. 충분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상당한 액수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19 본격화되고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뭐 돈을 어떻게 쓰겠다, 얼마를 쓰겠다 네네. 이렇게 막 발표를 할 때 그 당시에 액수를 전부 다 더해보면 대략 4조 달러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전 과정을 겪으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들어간 돈이 7조 정도를 부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정상화시킨 거예요. 2008년과 9년. 예, 네. 그래서 네, 2008년서부터 해가지고 쭉. 근데 이게 그 지금 4조 달러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는 네. 굉장한 액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튼 그 돈이 들어가고 한 부분들을 이대로 집행된다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 그래서 보면 그때의 그런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또 대책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제한으로 어떤 자금을 네. 공급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거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9일 저녁에 사실상 뭐 정급본드까지 사주겠다고 예. 하고 주식 빼고는 다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치들이 실제로도 효과가 있지만 어떤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는 예,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융시장에서 제일 한 2, 3주 동안의 문제가 됐던 것은 회사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네네네. 이제 뭐 정부에서 회사채를 사준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네네. 전부 다 우량한 회사채를 사준다고 하면 아니 그냥 애플 같은 데는 그냥 놔둬도 있어도 되는데 되는데. 그걸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지금 원하는 건 정크 수준에 있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된 네네네. 거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민간 기업이 저질러 놓은 일을
왜 세금을 갖고 이렇게 해결을 하자라고 나오느냐. 이게 이제 합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당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이런 형태였어요. 금융위기가 제일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가 망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리먼 브러더스가 망한 그날서부터 주가가 밑으로 쫙 빠져버렸을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제일 처음에 리먼 브러더스가 망했을 때에 미국 주식시장이 한 3% 정도 하락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쵸. 물론 요즘은...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건 언제서부터냐면 미국이 그래서 이게 빨리 뭔가를 이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세금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냅니다. 근데 그 의회에서 보냈던 것이 1차 부결이 돼 버렸어요. 부결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라 돈으로 기업들을 네, 보조해 그렇죠. 주느냐 이런 그 당시에 논란이 이제 있었던 그랬죠. 거고. 그거는 미국적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랬던 건데 그러면서 떨어진 거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채를 사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막 그 작동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옛날에 모기지 해결해 줬던 것처럼 이번에 회사채 해결해 주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에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형태로서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미 대규모 조치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조치하는 것도 상당히 빨랐고 예. 더 규모도 크고 예. 그래서 위기가 그때만큼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빠르게 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지난달 말에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3월 달 경제 지표들을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4월, 5월 가면 점점 더 뭐 미국 실업자 수가 더 반영이 많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 4월 지표는 그럼 더 나빠질 걸로. 그렇죠. 일단 뭐 3월 달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됐으니까 4월, 5월 이렇게 되면서는 점점 이제 나쁜 수치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분간 어느 정도는 그건 뭐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게 이제 V자 형태가 될 거냐, I자 맞아요. 형태가 제일 될 거냐, 궁금해하세요. 뭐 L자가 되냐, 네네네. U자가 되냐, 루트의 형태가 되냐, IT 형태냐, 뭐 이러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틀림없이 V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뭐 정책을 피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입은 타격 자체를 이거 쉽게 해결하기 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안 좋은 L자 형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모든 사람들, 모든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이 공통이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 예,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외환위기가 났을 때 무슨 아예 그냥 밑에서 깔려서 이게 뭐 우리가 언제 회복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금융위기 한번 보면요. 2008년도 9월 달에 리먼 브러더스가 망했잖아요. 네네. 주가는 2008년도 9월 달에 리먼 브러더스가 망했고, 그 다음에 주가는 2009년도 1월 달이 되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경제 수치는 2009년도 2분기가 되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딱 2분기 정도 안 좋았다가 그 다음서부터 올라오면서 11년 동안에 걸쳐서 경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항상 빨리 내려가게 되면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 자 이제 뭐 신규 실업자 실업 신청자 수가 2주 만에 1,000만 명이 됐다. 그러니 이제 보면 뭐 5월 달 정도 되면 그 실업률이 마이너스 13%가 될 거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급하게 늘어난 건 생산이 정상이 되게 되면 그 실업은 급하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업률이 13%를 가게 되면 한 5, 6개월 정도 되면 그게 또 갑자기 한 5%로 떨어져 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틀림없이 V자 형태로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쁜 숫자가 나오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돼요. 네.
결국에 보면 이제 8월, 9월 이때에 대해서 리바운드 하는 그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들로서 봐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중간에 쭉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황 관련해서 사실 이 시청자들 대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걸 것 같아요. 예. 바로 여쭤볼게요. 이 급락 이후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반등이 이어질까요?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대충 보게 되면 한 1400대 초반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2270 정도서부터 떨어졌고 대략 그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를 보게 되면 1850에서 1900선 사이 정도에 이제 그가 되면 50% 정도 이렇게 네. 이제 반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을 끌었다가 두 번째 스테이지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결국 보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훨씬 더 엄청나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막 1000만 명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막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네. 훨씬 더 이제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갈 수는 있는데 결국 이제 그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맞아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두 번째 행보를 정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히 나쁜 형태까지도 한번 다 생각을 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 경제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덜 나온다고 해서 뭐 그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튼 1850 뭐 이런 정도까지 한번 좀 올라가면 1900 사이에 그러면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시간을 끄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질병의 확산 속도가 더 심해서 회복되는데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따라서 두 번째 반응이 오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더 궁금해하는 거는 오를 거냐도 있지만 예. 그냥 대기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 개미들이 정말 많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아직도 언제 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2차 바닥이 생겨서 그럼 그때 들어가야지라고 돈을 잡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 2차 바닥이 올 거다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땐 보통 그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또 한번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예. 보통 과거의 금융위기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뭐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왜 두 번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을 두 번을 만들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그때의 문제가 모기지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모기지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합의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쭉 떨어져서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할 때에는 갑자기 빠른 속도로서 주가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격이 갑자기 싸졌으니까 그거를 끌어올리는 원리에 의해서 끌어올려진 거죠. 그리고 일정하게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이제 쭉 가는 거는 가격이 낮은 것에서 생겼던 효과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옆으로 끌고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옆으로 끌고 가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계속 연장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떨어져서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에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1400대 초반까지 올라왔다가 1800까지 올라가고 이러는 거는 가격이 그냥 어떻게 보면 227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두 달 사이에 순식간에 1430까지 800포인트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람들은 가격이 굉장히 생소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2천 얼마였는데 이게 갑자기 왜 1,400이 됐어? 이렇게 되니까 끌어올려진 거거든요. 그 해소 과정이 1,800까지는 진행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끌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이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거는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뭐냐라는 걸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뭐라 그러더라고 코로나19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라고 하면 거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제 뭐 1,800을 에서 이제 쭉 보면서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얼만큼 수축이 되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를 판단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확 늘어나는 형태가 된다. 감염자가, 그래서 정말 네. 감당을 못하는 형태로서 막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떨어지는 국면이 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글쎄 뭐 인류가 질병을 어느 정도 정복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처럼 뭐 1,400 얼마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1,800 얼마에서 한 150에서 200포인트 정도 한 번 더 하락하고 그러면 그게 두 번째 바닥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당분간 큰 이슈가 있지 않은 한은 좀 횡보하는 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정도 올라왔으면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갑자기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가격에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준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그냥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단계는 좀 지나간다고 봐야 되죠. 1,800선까지 이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점점 그런 당분간 횡보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고, 예.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늘어나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네네. 결국 이제 오를 수 있는 재료는 현재까지 나온 재료를 어떻게 재평가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전부 다 발표를 한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금융시장이 혼란하고 그거를 이제 수습하는 정도 이런 거다라고 네네. 생각했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요 정도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막는 그 재료가 된다. 네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재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정말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서 성장을 얼만큼 올릴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봤을 때 이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뭐 2009년도 한 3, 4월 정도서부터 이제 주가가 이게 쌍밭 두 개의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그때서부터 새로운 뭔가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차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1차 양적 완화가 나오는 그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뭐 110%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으로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야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거를 상황이 정리가 돼서 했을 때 이게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 동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각국 정부의 돈 풀기를 뭐 급한 불 끄기라고만 해석하고 있지만 상황이 좀 정리되면 이게 어떤 진짜 부양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시장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 지금 상승세 국면에서 보면 보통은 이렇게 장이 변동성이 크고 할 때는 좀 소위 무거운 주식들, 뭐 우량주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오르는데 예. 이번에는 또 희한하게 코스닥 종목들, 작은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이제 세상이 어려우면 항상 우량주를 맞아요. 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움직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양이 안 나오는 형태가 됐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에 집중이 되다가 보니까 네네. 이게 처음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삼성전자를 산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모였었잖아요. 동학 예, 참전운동하고 뭐 이렇게 그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보니까 너무 많은 매물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이 저렇게 이쪽에다 대고 매도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정면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던 네. 거고 그 다른 쪽으로 빠진 것에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보면 엉뚱하게 자동차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네. 원래 뭐 자동차가 이번에 가장 맞아요. 타격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그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코스닥에 있는 주식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이제 로 퍼져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뭔가 얘기를 만들기가 상당히 좋은 형태였죠.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뭐 바이오. 언택트 뭐 이런 얘기 하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그만 기업들에서 어떤 걸 갖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 보면 이제 크게 바이오가 이거 했었는데 바이오가 코스닥에서 가장 큰 업종이잖아요. 네네.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막 확산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미동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 언론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확대가 되냐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 하면 우리 바이오가 그만큼 세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막 재평가받는 거 아니냐? 예, 한국 이렇게 바이오가. 이제 돼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은 과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형태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그 원래 제일 처음에 그 했던 주식들이 한 번 올라가는 국면이 있을 거냐 아니면 전혀 한 번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냐 이런 그 부분들이거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상승을 하는 국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번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던 곳에 첫 번째 국면이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라가고 마무리가 되고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라갈 걸로 보시는 것은 이제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건가요? 일단은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외국인들이 과거처럼 굉장히 매도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겁이 나는데 네네. 최근에 보면 이제 매도의 양이 점점 줄잖아요. 그리고 그냥 보면 이건 시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 매도의 규모이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어느 순간서부터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한 수급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서부터는 아니 다른 대형주들도 그렇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왜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갔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주식 시장에서 얘기하는 키 맞추기 대형주와 이제 중소형주의 키 맞추기 대형주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예. 보시는 거고요. 이번 장에서 조금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개미들이 힘이 세졌다라는 거를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개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앤트맨이었다. 예, 예. 힘이 엄청 세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을지. 네. 이번 거 하면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냐. 개미라는 용어 예, 자체도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무슨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이 없이 그걸 하는 것 같냐. 맞아요. 자기의 돈을 거기에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규모가 적건 크건 간에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하는 건데 맞아요. 왜 그렇게 이거를 무슨 뭐 마치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거 틀림없이 실패할 건데 왜들 저러고 있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 폄하해서 생각하냐. 맞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학습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속도에 맞춰간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빠릅니다. 기관이나 그 다음에 외국인,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경직돼 있는 그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면 우선 삼성전자 20억 원어치는 사야지. 왜냐하면 내가 안 사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올라가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펀드 수익률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경직적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도 잘 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면 상당히 잘 대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대기성 자금이 많을 때 45조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45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을 나눠준다라고 하면 그게 5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만큼이 그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과연 우리가 가격이 갑자기 떨어져 버린 거에 대한 이 대응으로 단기적으로 들어온 걸까? 라고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그렇게 생명이 짧게 끝나는 국면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바닥에서 개인들이 다 매수를 했는데 그 네. 개인들은 지금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네, 그렇죠. 범위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스마트머니였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자금들이 어디서 왔을지가 좀 저는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뭐 돈에 꼬리표가 달린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뭐 사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든 뭐 주식형 펀드든 전혀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예. 이게 어디서 왔을지. 주식도 안 쳐다보고 주식형 펀드도 안 쳐다본 건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원하는 수익을 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펀드 하면 좋다라고 엄청나게 얘기했었지만 한 번도 보면 그다지 만족할 만한 형태를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어떤 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직접 하지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네네. 직접 하는데 나는 유리한 국면에서 하겠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하게 된 거죠.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그냥 다 있었던 데가 다 있는 거죠. MMF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금에 있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드는 그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외환위기가 난 다음에 네. 그때 이제 주가가 300포인트까지 빠지고 그럴 때 절대 향후 몇 년 동안 절대 주식 시장으로 돈은 모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나서 98년도 9월 달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어디에서 그렇게 돈이 나오는지 여기저기에서부터 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의 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돈은 어디에선가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서 어떤 쪽에 투자라는 것이 가장 수익이 높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저기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숨어있던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 증시 안정펀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증시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증시 안정펀드라는 걸 운용해서 이제 전체 계획은 10조 7천억이고 1차로 3조 원을 먼저 모아서 우선 집행한다고 하는데 집행하려고 돈을 모으고 준비하는 그러니까 시기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이에 주가가 떴단 말이에요. 예. 근데 3조 원은 이미 모여져 있는 상태고 예. 그럼 요거를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 증시안정 펀드라는 게 1600선 이하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해놨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제일 처음에 그 계획이 발표되고 그랬을 때 저거 별로 그렇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오를 거라고 계속 보셨잖아요. 예.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로 아마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정펀드 운영 대표가 며칠 전인가 아무튼 그 인터뷰를 했죠. 저희가 돈을 쓸 수 있지 않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그 실탄으로서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되면 저게 작동을 해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안전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주식을 그냥 무조건 밀어내버리고 이런 형태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여기에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1,600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가가 좀 괜찮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쉽게 돈을 쓰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증시안정펀드 기금을 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여쭤본 이유는 어떤 분들은 이 상승세에 횡보하는 장에서 예. 증시안정펀드가 어떤 상승세, 그러니까 집행을 실제로 시작하면 상승세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세를 가지고 오는 요인이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10조 7천억 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지금까지 2달 뭐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판 게 얼마입니까? 20조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0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것 같아도요. 주식을 본격적으로 치고받고 하기 시작하면 10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역할을 크게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10조 7천억 원이면 지금 아마 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증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90년도에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때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5% 정도의 돈을 모아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1%를 가지고 가격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기 어렵다. 때문에 예. 그 순수하게 그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을 시키기 위한 기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야죠. 잘 알겠습니다. 당분간 주식시장은 횡보세가 계속될 걸로 보셨고 또 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집중하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종우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